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재무관리센터의 쇼미더머니 권호선 지점장입니다. 지난주에 방송 기기 사정으로 저희는 나왔지만 방송 기기 사정으로 못 나왔는데 이제 날씨도 많이 더워졌네요. 우리 정 실장님도 오늘 이번에 참석해 주셨는데 일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홍석 팀장입니다. 팀장님은 말씀 안 해도 그냥 탁탁 나와. 예, 말씀하세요. 날이 갑자기 따뜻해졌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투자 시장은 더 뜨겁게 달아올라가지고 난립니다. 네. 아까 오다가 차에서도 얘기했는데 진짜 요번에 조정 없이 네. 12일이요? 11일? 한 12일, 13일을 그게 보통 뭐 주가라고 하는 것들이 오를 때가 있으면은 고거에 수익 낸 사람들이 이제 그 매물도 차익 매물도 그죠. 나와서 조정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판매하고 빠지고 네. 하는데 이번에는 보통 뭐 한 2년 그러니까 한 18개월에 한두 번씩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지금 한 10일, 13일 거의 조정 없이 그냥 주가가 위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이제 연고치는 당연히 넘었고요.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코스피 주가 지수가 2238인가가 최고치였는데요. 지금 한 5년 동안 그 안쪽에서 그것도 그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 육박하는 제가 오늘 지금 정확히 확인은 못했지만 한 2180 몇 가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그 1%대 1.75% 했을 때 이제 그동안 약간 피부로 느끼던 게 고객님들이 이제 제대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뒤부터 펀드니 뭐니 이제 투자 상품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오시는 것 같아요. 뭐 시장 자체도 좋죠. 어젯밤 다우도 보니까 18,000이요? 최고점을 도달했죠. 네. 제가 마지막 저희 마지막 코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은 주식시장을 장이 너무 좋으니까 또 이런 올라가는 파도에 잠시 또 편승을 하셔야죠. 그래야 또 자산이 많이 증식되실 테니까. 자, 오늘 한 세 가지쯤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주택 관련 대출에서 금리 이야기, 그 다음에 항상 질문사항 1번으로 오는 단기 운용자금 상품 같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들 자녀분들 이제 많으신데 자녀분들을 위한 금융상품 같은 거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재무관리센터에 요즘에 많이 올라오시는 게 최근에 이제 주택 담보대출 한도도 굉장히 높고요. 금리도 너무 낮고 전세값은 너무 올라서 집을 매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 2주 전에 매일경제신문에서 보니까 주택 매입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매입이 그렇게 많이 늘면 주택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은 변동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주 목적으로 그냥 다 들어가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거보다는. 우선 질문 올라온 거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최근에 아파트를 한 채 매입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대출을 받아서 불안한 마음에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대출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겠나요? 주된 내용은 이제 부동산 가치 하락이 문제인가, 이제 금리 인상이 문제인가, 이거에 따라서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걱정하는 거고, 그거에 따른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고객님들 요즘에 리뷰 상담 가보면, 주택담보대출, 전환대출을 해놓긴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또 이쪽은 우리 허광석 팀장님이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망이라든가 간단하게 좀 아주 쉽게 부탁드릴게요.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저도 이런 질문을 요즘 많이 받는데 어쩔 수 없이 주택 담보 대출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전화로 고객님한테 받았는데 뭐 어떤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가 경제에 대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의견을 내놓기는 좀 부족하고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이분이 이제 집을 매입을 했는데 지금 좀 불안하다. 그래서 상담 받아보고 싶다. 그런 내용이셨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뉴스에서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는 것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있잖아요. 뭐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금리가 올라간다라 이런 문제들을 고객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지를 잘 모르시니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듣고 이분이 집값이 단순히 떨어지는 게 고민인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걸 걱정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보통은 저 고객님들 보면은 그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제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주택 시장은 이제 저물어졌다가 대세론이기도 하고 그 주택 매입하는 분들 보면은 뭐 집값 그렇게 뭐 예전같이 2배, 3배 생각도 안 하시고 거주 목적으로 가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질문은 대부분 지금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도도 굉장히 많이 많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대출이 많으실 거예요. 뭐 5천만 원, 4천만 원 대출 받아서 뭐 1, 2% 괜찮겠지만 그게 뭐 2억, 3억인데 그게 3% 된다 그러면 가계 부담이 크시니까 그 금리가 저는 걱정이신 것 같아요. 예, 우선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요거를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우리나라의 금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요거에 대한 원인,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왜 일어나고 어느 정도 일어날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그 NH공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지주택 LH공사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뭐 이전한대요, 본사가. 근데 그 앵커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유, 그 NH공사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지역이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겁니까 떨어질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어쨌든 NH공사의 사장님 정도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는 가장 밝지 않겠습니까? 근데 답변이 저희가 항상 언급했고 권 지점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동일했어요. 부동산 가격은 이제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허 팀장이 아니라 그 NH공사 사장님이 말씀입니다. 자기가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건축물을 올려서 거기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의 테마라든가 이거를 내가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을 해서 이 산업을 육성시켜서 거기에 부가가치를 올린다든가 이러한 개인의 전문적인 투자에 대한 전문성으로 그 토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 지역을 매입하지 않는 이상 예전처럼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는 이제는 시대는 간 것이다. 그러니까 주거 목적이라든가 본인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집을 샀을 때 옛날처럼 그 주변의 시세라든가 부동산 전체 시장이 상승을 해서 그 매매 차익이라든가 이거에 투자 수익률로 접근을 하시는 거는 이제는 시세는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 또 하나 전제 조건은 딱 그거죠. 내가 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반 보통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딱 사가지고 거기서 시대에 편승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시대는 같다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부동산 가치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꼭 100% 부동산에 투자해서 어떤 매매 차익을 볼 수 있는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집을 사긴 했지만 그 주거 목적으로 한 집이라 하더라도 물가만큼은 이제 올라가 줘야지 현상 유지가 되는 건데 그나마도 안 돼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주거의 목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이제 자산이잖아요, 부동산도. 근데 그 부동산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투자로서의 손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현물 보존이 안 되니까 그런 걱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 제가 지난번에 항상 염두에 둘 투자의 기본 원칙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대한 해지 부분은 유동자산이든 부동자산이든 지금 말씀하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평가액의 감소를
지칭합니다. 쉽게 지금 말씀하셔서 내가 이걸 투자 목적의 부동산으로 사서 매매 차익을 얻어서 수익을 얻고자 한 게 아니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집을 샀어요. 1억 주고 샀는데 1억이 주택 가격이 쉽게 해서 떨어진다면 당연히 손실인데 10년 뒤에도 1억이라면 물가 상승에 대한 해지 부분에 의해서 현물 가치는 감소한 거죠. 그로 그렇죠. 10년 뒤에 내 재산에 있는 부동산 부분은 감소된 상태겠죠. 이걸 말씀하신 네,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과대 부동산 수익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빚을 내서라도 여태까지 부동산을 그렇죠. 보유하려고 네. 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 불황이라고 해가지고 얼마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주택 가격의 상승률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는 이루어지는데 가격은 안 올랐다. 이 표현을 지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시장 내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따져본다면 저희가 이 팟캐스트 처음 했을 때 이걸 언급을 했는데 수요와 공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지금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있어서 갖고 그렇죠. 있는데 그 매물이 나왔을 때 수요와 공급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층이 그 나오는 매물을 매수할 수 있을 때는 매수력이 지금 현격하게 급감한 상태에서는 우려하시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예. 이렇게 고객들이 물어보는 그 가치 하락에 대한 고민이 투자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처음에 자기가 보유했던 그만큼의 가치도 지키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은행에 넣었을 때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게 그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현상. 그렇죠. 그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산 중에는 금 다음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대안 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집에 투자 안 하고 다른 데 투자할 때가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없는 거죠. 집이 그래도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디플레이션이 온다 언제전다 이렇게 자산 가치가 안 올라가니까 날린 건데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경제의 기반인데 이게 가치가 떨어질까봐 나라에서도 이렇게 장기 저리 대출을 해서 부동산 값을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거니까 지금 거래 많고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 이유도 정부에서 밀어주니까 다들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가치 하락에 대해서 부동산은 그러니까 너무 좀 과열된 시장에 들어가서 투기 목적으로 들어가시면 좀 걱정이 되겠는데 거주로 일반적인 아파트 들어가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질문하신 분의 내용은 부동산의 가치 하락과 투자 목적이 아니고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는 좀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도 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30대 초반 중후반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주택을 매입하실 때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러니까 시대는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전에 주거 목적이더라도 이거 어차피 살고 거기에서의 기회비용이라든가 그렇죠. 이전이라든가 전세라든가 월세 기회비용 거기에 대한 그 가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전 비용 다 합치면은 이 하락률이 그거보다 작으면은 당연히 전세로 계속 이사하는 것보다 내 주택을 갖고 있는 게 감가상각이 덜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번 발생했고요. 지금 2009년서부터 한 6년 동안 발생했고 일본에서 한번 발생했고 네네. 이게 뭐냐면 지금 젊은이들이 아마 언론 매체라든가 자기가 찾아봤더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본은 도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이제 분당, 용인 이 정도의 위치로 떨어질수록 분당 정도 되면은 반토막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용인 정도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심지어 스페인 같은 경우는요 10분의 1 토막까지 난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한다면 지금 주택을 처음으로 주거 목적이더라도 대출까지 받고 난 다음에 하는데 그렇죠. 내 1%, 2% 대출을 받았는데 내 집값이 2, 3%의 그 감가상각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고민할 문제죠.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스페인이 가장 그러니까 유럽 중에 남유럽 쪽
굉장히 심했어요.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 현상이 일본에서 한번 발생했고요. 2000년대 초반에, 그 다음에 2000년 후반에 2009년에서 지금 2015년 사이에 스페인 쪽 그쪽에서 발생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어마어마해요. 깜짝 놀랐어요. 10분의 1토막까지 났다는 그게 아마 언론에서 몇 번 다큐멘터리에 나오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관련 나라들의 현 상황을 보도하는 어떤 기획 특집에서 제가 본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이거는 속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1970년대서부터 지금까지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경제에서 차지하는 거기에 파생 여파를 생각하면 일본도 심각하지만 스페인 정도로 그렇게 가속화되면 우리나라는 전체 나라의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가속화되지는 않지만 수요 공급에 의한 그 인구 구조상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현상은 시간이 장기화돼서 점진적으로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현상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금 하시는 분이 걱정하시는 분이 한 10년, 20년을 단계적으로 한다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이렇게 우려하실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 고민의 출발점이 된 부분들은 실제로 여러 나라, 고령화를 겪고 있는 여러 나라의 실제 경제 상황이 저성장으로 가는 상황에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났던 부분 때문에 이런 고민에 그리고 요즘은요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스마트해졌어요. 뭐 하나를 하실 때 하나. 그래서 찾아보시니까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이런 고민에 빠지시는 것 그럼 같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네. 이분이 이제 뭐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건 아니고 거주 목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뭐 매입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아주 단적으로 네. 집을 사도 된다고 조언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직은 아직은 고객들이 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객님들이 아직은 이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도 고민이지만 현재 그냥 사는 것도 우리나라 집값이 적정한 가격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저는 투자 그런 거보다 가능하면 매입을 하는 게 좋은데 거주 목적으로 거주 비용을 줄이면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내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의 현금 흐름, 그러니까 급여가 안정적이라든가 미래에 이렇게 돈을 급여 상승폭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정 구조다. 그러면 뭐 크게 고민 안 하고 매입을 하셔도 되는데 내 재무 상태 불안한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벌어들일 것도 그렇고 회사도 조금 불안하다. 그러시면 부동산 투자 자체도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시지 말고 좀 가볍게 금융자산으로 이용하시면서 렌트 같은 거 이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지금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뭐 집이 오를까 살까? 그럼 값이 올라야 되나 내려야 되나 이자가 어떻게 되나 그런 고민은 이제 시대는 지난 것 뭐 같아요. 가격이 아직은 거품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능력이 되면 예. 사고 그렇죠. 능력이 부동산보다 안 되면 내 능력에 따라서 이제 사니 안 사니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실제적으로 진짜 순수하게요. 투자 재테크의 관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급여 생활자든 어떤 개인 사업자든 소득을 발생을 해가지고 부동자산이든 유동자산이든 어떤 재산을 형성하고 자산을 형성하고 그거를 유지 관리하고 그거를 또 증식시키는 방안으로 봤을 땐 부동산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많이 비싸다. 쉽게 얘기해서 많이라기보다는 엄청 비싸죠. 네, 월급을 간단한 계산 나오잖아요. 월급을 모아가지고 과연 내가 사고 싶은 걸 서울 어느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그걸 생각해 본다면 저는 평균 연봉 저번에 신문 보니까 47년 걸려요.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물론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집에는 살아야 되니까 그치.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발생했을 때 권지점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그 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예. 결혼도 해야 되고 애기도 키워야 되고 애 초등학교인데 계속 이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예전처럼 전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뭐 집값은 거품이 아직 많이 껴 있으니까 사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거니까 사는 것보다는 뭐 전세를 살면 괜찮은데 지금 또 전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집을 사지 않고 주거를 해결하려면 월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월세가 또 싸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월세가 이제 5년 쌓이고 10년 쌓이면은 그게 거의 집 한 채 사는 값인데 과연 그 고민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요즘 이게 이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임대인들은 금리 떨어지니까 전세를 없애서 이제 뭐 부담보 월세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또 언론이라든가 요즘 나오는데요. 수도권에 인천이 가장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율상 매매 가격의 100%로 봤을 때 인천은 50에서 60이래요. 근데 서울은 뭐 지역에 따라 차이는 한 80 정도 되고 대구가 제일 심하더라고. 막 90%, 심지어 100% 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 매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 근데 그 말씀 맞긴 맞아요. 근데 주택의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 저는 전세를 구하기 힘들더라도 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전세 네. 가격이 매매 가격하고 똑같다 그쵸. 하더라도 매매하기보다는 전세를 사라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주택 가격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그래서 때문에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올라가는 네, 그 현상이 아주 특이한 벌어졌죠. 현상이 나오죠. 저도 고객들 이런 문의를 하시면 예전에는 어떤 주관적으로 뭔가 확신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정말 그걸 못하고 사기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집은 필요하다 사셔야 된다고 하고 사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살 필요가 있을까 뭐 렌트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확신을 못 상황이 드리고. 이제 금융생활이죠. 이런 금융생활 자체가 변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자동차 광고가 아니지. 자동차 그 캐피탈 광고도 이제 리스가 낮다고 뭐 외국인 나가고 3년마다 뭐, 뭐 신곡보다 갈아탄 차가 많다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이제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걔들이 집을 안 사잖아요. 차도 빌려 타고 집도 빌려 쓰고 다 빌려 쓰고 이제 렌탈을 하는 건데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이해는 못했죠. 저거 왜 사면 되지? 그걸 남의 걸 쓰고 이자를 줘.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금융한 거, 금리를 비롯해서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여태까지 30년 동안 살아온 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이게 되게 불편한 옷이죠. 불편하게 된 거죠. 그동안은 내가 갖고서 내 걸로 쓰면 좋았는데 이제 남의 거 쓰는 게 나은 시기거든요. 자동차도 렌트하고 리스 요즘 이렇게 궁금해서 저도 봤는데 아니 의료보험료나 건강보험료 오르는 거하고 보험료 내는 거 세금 내는 거 하면 그냥 렌트를 타겠더라고요. 차값 없이도.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차를 운행을 하긴 하는데 내 차를 안 사고 저걸 하면 이게 수치 사들은 맞는데 기분은 그런 거죠. 저거 비싼 거 아니야? 근데 계산해보면 그게 더 싸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단계에서 좀 불편한 옷을 바꿔 입게 되니까 그게 불편하신 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분들 너무 스마트하고 현명하시니까 근데 1번 질문을 지금 너무 뭐냐 20분을 넘겨 돌아왔는데 여하튼 금리 얘기를 좀 할게요. 네. 금리에 대한 고객님들이 저희 이제 뭐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미국에서 금리 올린대. 그럼 우리도 금리 올리겠는데 그럼 미국에서 왜 금리를 올린대? 이거는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요. 왜 올리는지 알아야죠, 저희가. 미국 애들이. 우선은 금리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샀어요.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셨던 매매를 하셨던 전세자금 대출 받으셨던 아니야 어떠냐 미국이 왜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또 길어질 것 같은데. 아니 뭐 네이버 이런데 찾아보셨는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금리를 인상하는 우리나라는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선 미국이 왜 올리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가까운 시점이 2009년에 그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죠. 거기에 이제 주축이 리먼 사태랑 그다음에 이제 남유럽 금융위기예요. 그때서부터 미국은 제로 금리를 가고 그 통화 정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준금리 내렸죠. 네,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미국은 이미 금리가 거의 없었잖아요. 제로 금리였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
자금을 푸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중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기준금리를 내려가지고 지금처럼 대출률 해서 야, 돈 갖다 써. 요거 하나. 이제 우리도 지금 부동산 대출 싸니까 막 갖다 쓰고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 2.5%, 3% 정도 되니까 기준금리를 내렸죠. 네. 근데 미국은 내릴 금리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이 이제 그 쉽게 해가지고 돈을, 사고선 이자를 줬던 국공채에 관련된 채권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2000년 초반에 문제가 됐던 모기지론을 사들이면서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한 거예요. 네. 이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미국은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그 다음에 뭐 자원국들 다 이용해서 결론적으로 미국은 5년 동안 경기 부양에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기가 살았어요. 기업들도 수입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자금들이, 그래서 이제 지표는 우선 금리를 지금 저울질하는 첫 번째 이유, 그 돈 푸는 거는 작년 10월에 끝냈습니다. 양적 완화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돈을 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가 상승률, 쉽게 해서 인플레이션도 저물가에서 경기가 사니까 올라가고, 이게 한 3% 정도 진입하면 금리를 인상한다고 미국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시키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대출 상환해야죠. 네. 대출이자 네. 비싸니까 상환할 거예요. 투자도 할 것 같고. 네. 금리를 인상시키면은 결국은 지금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나라도 그러면 금리 인상하면은 대출리를 오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금을 안 쓰죠. 대출이자가 비싸니까 빨리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원금 상환해야죠, 그렇죠. 빨리. 미국은 우선 지금 다음 달 지금 시기를 늦추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지표가 지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5년 동안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 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금리를 크게 올리지 못할 거예요. 급진적으로도 하지 않을 거라 그러긴 하더라고요. 단계적 그 이유는 미국만 여러 가지 뭐 셰일 혁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미국만 전 세계에서 혼자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슈퍼파워잖아요. 예, 슈퍼파워죠. 그래서 금리를 그러면은 이게 예전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도 인상을 해야 돼요.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채권을 사겠습니까? 미국 채권을 사겠습니까? 어디가 더 안정적이에요? 뭐 미국 그렇죠. 사겠죠.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채권이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공채를 샀던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가겠죠. 투자가 다 그렇죠. 빠지겠죠. 그거 빼가지고 절로 가겠죠. 그러면 미국 걸 사면은 이율 높이 준대잖아요. 근데 그게 더 안정적이요. 모든 투자의 기본 가치는 이율이지만 안정적이면서 이율을 많이 주는 그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 채권에 있는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금 나가는 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으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야, 조금 저거 하긴 하는데 미국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율 우리는 더 줄게.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예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올랐던 사례들을 보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게 언론이 나오니 나는 대출을 받았어. 그래서 집도 사고 뭐 전세자금 대출도 하고 뭐 유용 자금도 썼는데 미국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통상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전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미국만 홀로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유로존이 그 미국하고 중국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유로존을 결성을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5년 동안 경기를 부양 못 지킨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식 양적 완화를 시작했어요. 유럽도 제로 금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기준금리 못 내리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채권하고 유로존 채권하고 그쪽 관련들 채권을 매입하면서 자금을 푸는 거를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지금 화랑인 이유가 유로에서 지금 자금을 무한대로 풀고 있고, 무한대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풀고 있어요. 3월서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6개월 풀고 있어요. 그 조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은 한 3, 4년 전부터 엄청나게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엔화가 약세. 중국은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중국은. 근데 중국은 며칠 전에 지준율을 낮췄는데 또 하나 중국은 내일 금리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한 6, 7%의 걔네들의 기준금리가 아마 상당히 높죠?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체크를 못하고 왔네요. 어쨌든 중국은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걔네들도 자체 구조조정.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내리는 방법도 통화를 푸는 방법. 지급준비율이 뭔지 아시나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은행이 돈을 갖고 있어야지 예금자들 돈을 갖고서 대출율도 하고 예대 마진도 하고서 은행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예금자들이 인출을 요구했을 때 할 수 있게끔 지급 준비율,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는 준비율이라는 게 마련해 둡니다. 그런데 지급 준비율을 내려버리면 은행이 갖고 있는 보유액을 작게 갖고 있어도 되니까 더 많은 대출도 할 수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법, 지급준비율을 내리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금을 시중에 유통시켜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데 중국은 며칠 전에 지급준비를 1%를 또 낮췄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예전과 다르게 우리나라 주변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미국만이 아니잖아요. 네. 중국, 대표적으로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유럽까지 거기에 반대적인 지금 통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서 자금 이탈되는 부분, 상쇄되는 부분하고 우리나라 주변국들에서 자금 푸는 것들하고 하면 미국 금리를 인상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하는 게 통상적으로는 맞으나 주변 정황상 그 오르는 폭도 또 점진적으로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은 쉽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책을 지금 다방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에 그리고 처음에는 미국이 한 3%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돌아가는 지금 전 세계 상황상 첫 번째 시도를 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갈 뿐더러 한 1.915 정도 인상한다고 하면 그 파급력이 전 세계에 미치는 거는 단계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채권 이율, 기준금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하고의 폭도 작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내렸죠. 우리나라도 5년 동안 침체기였죠. 성장을 못해서 지금 내간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부채 부분, 가계 부채 부분하고 감안을 하면 쉽사리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기업체의 관계라든가 외국 자금의 이탈 부분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들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의 상황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양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98년도에 겪었던 외환위기, 그때 경상주지 적자에 외국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 통화를 얻었었죠. 그때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경상주지 흑자를 계속 기억해서 외환보유고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그리 크게 미치지는 않을 거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영향 다 미칠 겁니다. 근데 그 파장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폭도 점진적이고 작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을 지금 사신 분들이 예전처럼 미국이 또 금리를 뭐 한 5%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은 지켜보셔야겠지만은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미국이 처해 있는 전 세계적인 지금 위치, 홀로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못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통화 보유액.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금 한 5년 동안, 그 다음에 한 20, 30년 동안의 부동산에 대한 부채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쉽사리 올리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나 요번에 정부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혹은 기존에 이제 그래서 뭐 안심연한 대출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려했던 상황처럼 아주 혼란의 위기는 중간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 인상이 된다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금리 인상은 예정돼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그걸 단계적으로 된다는 거에
유로존도 그렇고 아시아존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지금 다 저희도 지금 금리 올리면 어떡하지로 걱정할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도 많을 거예요. 갑자기 또 올리시지 않을까 하니까 대출 받으신 분도 올리는 거 보고 너무 올리네 아마 그 대처할 시간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개인적으로 그 너무 올인만 안 하시고 그 포지션만 잘 맞춰가시면 대출 금리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 급변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렇죠. 거니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될 준비하고 것이다. 방어할 시간이 아주 넉넉히 있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각이 돼요. 경제 규모랑 이런 걸 반영을 하면 예전처럼 7% 이 정도의 시대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일반 고객님들이 2005년에서 한 8, 9년까지 그때 6.5, 7.5까지 급등할 때 그때 투매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집을 샀는데 투매할 때. 근데 그때는 갑자기 올라서 1년 만에 2.5% 정도 쫙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겁내하시는데 그런 시장은 이제 안 올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그런 우선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랑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급작스럽게 러시아는 사실 요번에 그 유가 사태 이후로 하루에 막 그러니까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을 이미 거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친 급작스러운 거예요. 것 때문에 네네. 최근에 정부 이런 정책으로 해서 대출도 나오는 거고 안 그러면 그 준비하는 상황이 거죠. 또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벌써 정부에서도 차근차근 준비하니까 너무 이렇게 공포에 떠시지는 않으셔도 될 겁니다. 너무 투기만 하지 마세요 부동산은. 오늘 이 답변이 여러 가지 이유로 되게 많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한테 종합적으로 좋은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부동산 문제는 아무리 뭐 부동산 비율을 좀 줄이고 금융자산을 올린다 그래도 개개인에게는 너무 큰 자산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고민하는 게 아니고 고민을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살 때도 3, 4개월 보잖아요. 근데 집 사는데 1년은 봐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뭐 조금 최근 주택시장과 금리 변동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 생각해 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네. 말만 빨라지고 맨날 늦게 하네요. 예, 두 번째 이제 단기자금 운용하는 거 CMA, MMF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CMA 하면 우선 그 RP형이 있고 MMF형이 있고 요즘 금리 보니까 1.65%에서 1.75% 정도 은행보다 괜찮네요. 자유 입출금이니까. 네네. 근데 CMA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 또 정 실장님 올려주셨는데 CMA는 어떤 게 좋은가요? 각각의 특징 및 기능을 설명해 주세요. RP형, MMF형, 종금형 차이가 뭔가요? 제가 간단히 그냥 해드릴게요. RP형은 다 알고 계시는 그냥 CMA예요. 그냥 연 한 1.5에서 1.7% 정도 되시는 거고 그 종금형이라는 건 종금사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금자보호법 해당이 돼요. 그리고 실적 배당 상품이고 MMF형은 이제 펀드형으로 CMA가 되는 거고 이제 랩형을 이제 MMW형이라고 이렇게 말들 하시네요. 그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주는데 원금 보장 안 돼서 이거 불안한 거 아니냐. 네, 원금 보장은 안 되고 하지만 이 내부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MMF도 뭐 콜론, 뭐 CP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나 채권 같은 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수시적으로.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초단기적이고 간단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섭게 마이너스가 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자도 사실 1%잖아요. 그만큼 뭐 1% 정도 마이너스 나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나기도 아마 힘들죠. 한 경우는 있을 거예요. 지금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금리가 인상이 된다.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돼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가능해요.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 전에 CMA에서 돈 입출금 바로 되시니까. 근데 CMA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은 네. 그거나 도찐개찐 아무거나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게 지금 유형이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나누어 놨을 때에는 분명히 각각의 뭐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하겠지만 일단 있을 것이고 특징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그거나 똑같구나 해서 아무거나 하시는 분들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덥석 뽑기 하듯이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조금이라도
그 미묘한 차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씩이라도 좀 알려주시면은 고민 안 하실 것 디테일한 거 같아요. 우리 허 팀장님 전문 아닌가요? 디테일. 저는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서. 우선은 이 CMA 알아보시고서 이제 하려고 딱 보니까 막 용어도 막 영어로 막 돼 있어요. 뭐 그렇죠. RP형 CMA 있고 뭐 MMF형 있고 뭐 뭐 원금 MMF 보장 안 있고, 된다고 예, 막 그다음 겁주고. CMA 있고. 자, 우선은 저는 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찾아보셔요. 뭐 백과사전 찾아보셔도 되고 경제 백과사전 찾아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용어사전 찾아봐도 나오는데 뭐 RP형 환매 조건부 채권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CMA 중에 RP형이 있대요. 그 다음에 뭐 MMF형이라고 해가지고 뭐 투자 신탁 회사에 뭐 펀드를 모아 뭐 CP나 양도선 예금이나 뭐 콜론이나 이렇게 투자가 된대요. 그럼 저는 그때 이제 한번 이거 CMA 한번 했거든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지금 그 채권에 투자하는 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냐면 사실은 1998년 이후에 막 7%, 12%, 심지어는 뭐 한 15% 이상의 채권 수익률이 나올 때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거 다 차치해 두고 지금 현재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이 안에 있는 구조가 거의 채권 및 단기 자금으로 있는 뭐 기업 어음이라든가 콜론이라든가 콜론이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지금 인터넷 뱅킹 안 되고 ATM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은행 창구에서 돈 찾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지금 곰곰이 생각해요. 내가 국민은행에 돈 넣었는데 신한은행에서 찾아요. 요런 것들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기준금리에 준할 때 콜금리가 얘기 아니면 은행 거래 초단기 내 돈은 국민은행에 있는데 현금을 신한은행에서 찬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금리예요. 거기에 문제 생기면은 사람들이 은행 거래 하겠어요? 그런 거랑 관련된 게 콜금리고요. 그 거래를 그쵸? CMA에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 또 하나. 뭐 채권으로 해가지고 RP형 환매 조건부 채권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빌려줬던 것들을 되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인데 뭐 용어 이거 뭐 알으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채권의 성격, 채권 시장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CMA에서 투자하는 여기 형태 여러 가지 형태지만 여기서 거래되는 채권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기도 설명이 뭐 신용 등급 AAA 이상 뭐 금융기관의 랩형도 들어간대요. 실제적으로 외국은 채권 이율도 굉장히 낮고 아까 뭐 미국 금리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은요. 더블 B 그러니까 트리플 B의 채권도 등급이 그게 뭐냐면 당연히 A면 좋은 거잖아요. 안정적인 거. B로 나가면 위험한 거.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채권 시장 내에서 B등급 이하 그러니까 뭐 트리플 B 이하. 근데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는요. 트리플 B도 없어요. 근데 네. 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얘기가 너무 그쵸. 전문적이 어려워서 그러면- 이 질문이 다음에 또 나와요. 나 그러면 어떤 CM에 가입해야 될까 또 나와요. CMA는 딱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 종류 있다고 보시면 돼요. RP형이 있고 그 MMF형이 있고 종금형이 있다. 종금사는 예금자 보호법이 되는 동양 종금, 메디치 종금회사, 종금회사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RP형은 제일 이자가 높고 위험이 제일 높다. 그 다음에 그렇게 원금 설명해야 보장되고 되네. RP형이 예, RP형.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RP형은 네.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MMF형은 RP형보다는 더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세 개 다 운용되는 게 같은 형태의 채권 거래니까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저도 짧게 정리해 볼게요. 네. 채권 시장이 우리나라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형태를 달리한 RP형, 뭐 MMF형, MMW형이 그 채권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투자가 되는 건데 RP형은 조금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순환 기간이 좀 길어서 매일매일 이자 붙는 건 동일한데요. 전에 한번 이거 설명해 드렸다시피 쪼개가지고 투자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수익 구조는 다 안정적이다. 그런데 RP형은 한 3개월 정도 자금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율이 조금 더 나온다. 그리고 랩형은 콜론이라든가 뭐 초단기에 대한 뭐 발행 어음이라든가 요거에 투자되는 부분들이 포지션이 높아서 그러니까 초단기로 계속 CMA에서 자금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하시는 분인 랩형이 낫고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RP형은
그 조금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 분, 근데 미묘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그래도 어쨌든 가면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비상금 용도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R평 가입하는 게 그렇죠. 낫고 생활비 통장으로 쓰실 분이라고 하면은 R평으로 해서 쓰시는 게 낫고. 네, A평이나 MMF형 쓰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한 3%대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CMA로. 각 증권사에 가시면 조건이 있어요. 대신 뭐 급여 이체를 한다든가 주식 트레이딩을 뭐 한 달에 10만 원씩 한다든가 펀드를 가입한다든가 어느 분은 또 뭐 적금이나 이런 거를 금융사로 옮긴다든가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3% 초반대를 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셔서 그런 프로모션 확인해 보시고 방금 몇 가지 말씀드린 거에 해당되시면 나 급여 이체 한번 일로 해볼까? 아니면 주식거래 여기서 해볼까? 펀드 가입할 계획이 있다? 가셔서 약정하시면은 3% 정도 주실 겁니다. 굉장히 높은 금리죠. 대신에 이제 예. 한도 금액은 조금 있으시고 회사마다 많으니까 그 정도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금융기관에서 오해 소지 있을까봐 이게 음.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렇죠. 프로모션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1년 3%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낮아서 정기예금 2% 미친데 3%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3개월 정도밖에 안 줍니다. 1년 주는 건 아니니까 또 단서 조항은 혹시라도 있고. 길거리에서 그런 거 보시면 절로 옮기면은 1년 동안 3%는 아니고요. 옮겨 오시면 그렇죠. 3개월 동안 연이율의 4분의 1이 되겠죠. 어쨌든 이제 제가 CMA 질문을 고객들한테 제일 많이 받긴 하는데 고객님들이 어떤 걸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뭐 그런 얘기보다는 비상자금 관리하실 거면은 R평에 넣으시고 네, 조금 정말 그 은행 기간이- 입출금 통장에다 넣어둘 거를 CMA에 넣으실 거면은 이제 MMF형이나 그쵸. MMW형에 네. 넣으시라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그리고 되겠네요.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종금형이라는 거는 그 우리나라의 금융업법에 이제 정해져 네, 있는 네. 부분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 옛날에 동양이 이제 유한타로 옮겨졌는데 동양은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네. 종금사 계약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메리츠 투자. 그래서 그거는 기관과 이제 금융 기관하고요. 종금형의 계약을 맺었을 때 이 회사는 CMA에도 예금자 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제한사항만큼 안전장치가 있는 만큼 또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예치 기간에 따라서 이율들을 정해주는 부분들이 또 예금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종금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종금사형 CM형은 원금 보장이 그래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종금형 CMA 예금자 보호가 원금 네. 보장의 개념인가요? 어차피 아니에요. 이게 이제 금리로 확정금리 네. 불이해주는 거니까 원금이 네. 뭐 투자 수익에 따라서 이자를 주고 원금 손실 볼 네. 일이 없는 건데 예금자 보호는 실제로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그때 얘기죠. 예금 그 내차한 금액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준다는 거지 이 사람이 원금을 뭐 수익이 나고 안 나고에 따라서 보장해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요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은행은 너무나 익숙하니까 은행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은행도요. 뭐 어떤 은행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보편적인 뭐 K은행, 그러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돈 넣으면 그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원금 보장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쵸, 사실은 계좌당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업법에 은행업법상 계좌의 보험을 들게끔 돼 있어요. 예금 그 보험공사에. 그래서 5천만 원 정도가 보장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 돈 맡기고 난 다음에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 맡기시죠. 고액자산가분들 중에 꽤 많더라고요. 내 돈, 자금이 많으니까. 그런데 투자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기 예금이라든가 적금도 신탁회사를 통해서 채권시장에 요런, 아까 제가 설명을 장시간 했던, 거기에 투자돼가지고 원금을 보장을 하는데, 경험치상,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부도가 안 날 것 같으니까 원금 보장을 해주는 정기 예금하고 적금을 은행에선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CMA라고 증권사라든가 종금사에서 발행하는 거는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상시로 수시 입출금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원금 보장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투자의 방식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시장이 안정적인 데라면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던 혹은 원금 보장형 상품이던 그러니까 수익률을 보면은 답은 나옵니다. 네.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CMA나 이렇게 뭐 채권형 혼합형 펀드나 이런 저위험 금융 상품들은 이제는 금리도 저금리 시대잖아요. 네. 어쩔 수 없으니까 소액이라도 한번 이제는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사뭇 많이 듭니다. 너무 궁금해 하시지 말고요. 모든 계획이나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액션입니다. 소액이라도 참고 가셔서 상담해보시고 정 궁금하시면 저희 한국재무관리센터 게시판에 올리셔서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또요. 이 CMA가 증권사마다 다 판매하는 건 물론 종금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네네. 종금사에서만 판매를 그렇죠. 하는 건데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이 어디서는 이 상품을 판매를 안 하고 어디서는 이 상품을 판매를 안 하고 그런 게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RP형을 가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찾아간 증권사가 이걸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회사가 그 임의로 그냥 본인들이 이제 어떤 상품 그쵸. 판매할까지를 결정하는 지금 건가요? 이렇게 말씀드린 건 형태에 따른 거고 그 형태를 또 회사마다 어떤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다른 형태도 있고 근데 다 틀리는 이게 어차피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동일할 수는 없죠. 그것도 또 설명을 드리자면 또 증권사가 그 기관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 어음 관련된 증권을 많이 다루는 데는 RP형의 상품들의 확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그런 차이가 출시하는 있구나. 거고. 그래서 뭐 D 증권사 같은 경우는 환매 조건부 채권형 RP형이 많고 또 다른 증권사가 뭐 없고 그런 주력 경우에. 상품 네, 개념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상품 선정이 됐으면은 증권사에서 그 상품 판매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고 가셔야겠네요. 네,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면 아주 요즘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다 안 알아보시고요. 그 해당되는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상품 라인업 보시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증권사 지점 찾아가시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가장 궁금해하신 CMA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드렸네요. 한 10분 정도만 더 하려 해서 그 어린이 금융상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요번 주 상담이었는데 어린이 그러니까 자녀분들 이렇게 소중히 하고 뭐 그런 건 좋은데 아이들한테 보험을 너무 들어놓으세요. 네. 그 그냥 적정 보험료라고 할까요? 의료비 정도 커버할 정도면 그냥 10,000원짜리 실비 하나 네네. 있고 건강보험 정도 한 2만 원, 3만 원짜리면은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웬만한 게 다 해결이 돼요. 네네. 이제 뭐 특별하게 아프거나 그러면 되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뭐 10만 원, 20만 원, 뭐 7만 원, 10만 원짜리 하시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험 쪽은 만약에 내 자녀한테 보험료가 뭐 2, 30만 원 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좀 많이 지출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좀 확인해 보시는 게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 보통 그렇게 어린이들 자녀분들 이렇게 보장을 많이 해주시는 댁에 가보면 부모님들 보장을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중요한 건 부모님인데 맞아요. 예, 그거 좀 확인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어린이 관련해서 이제 요즘엔 교육비 같은 거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 예전에 한때는 이제 교육보험이라고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이제 매체상도 그렇고 뭐 PD수첩 예전에 PD수첩 뭐 이용돈 PD 비슷한 거 그런 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결국에는 이제 원금을 돌려주는 원금 이하로 금리 10%일 때 얘기를 해서 설계서를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실제로 얘가 대학 가니까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용돈 수준. 뭐 애들 교재 사면 끝난다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요즘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없어졌고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건데 보장 상품이나 그런 건 아이들 전용으로 해도 좋지만 아이들의 대학 등록 자금이나 아니면 뭐 결혼 자금, 나이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장기 상품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녹음 시간이 1시간이 가까워 와가지고 우선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문의사항이 만약에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다다음 방송이겠네요. 다다음 방송에 한번 편성을 하도록 하고요. 어린이 관련 상품은 추후에 한번 다시 또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네, 1시간 정도 녹음하셨으니까 드시는 분도 많이 힘드시니까 이제는 좀 날도 많이 더워지고 하는데요. 다들 찬란한 여름을 기다리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